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 우리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동의와 청원으로 시작되는 입법 세상.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장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입법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찾아서 막 그 뜻을 배우게 될 때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암수범죄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암수범죄. 변호사님은 당연히 잘 아시겠죠? 잘 알죠. 분명히 범죄가 발생했는데 수사기관에 인지가 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검거하지 못한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죠. 그러면요, 이 암수범죄는 뭐 범인이 정말 궤도루팡처럼 뛰어난 천재라서 아무에게도 들키지도 않고 또 잡히지도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꼭 범인이 은폐를 잘한 경우만 해당되지는 않고요. 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신고를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암수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2차 가해가 걱정돼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죄 전문가들 중에는 아동학대나 데이트 폭력도 암수범죄가 될 위험이 크다라고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설마 뭐 가족끼리 그러겠어? 설마 연인한테 그러겠어? 이런 선입견이 범죄의 진실을 감출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네,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감춰진 범죄는 들키거나 처벌받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훨씬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네. 그래서 암수범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피해자, 가해자는 존재하지만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잘 살펴야 되고요. 네. 그런 범죄부터 꼼꼼히 잡아내는 법제도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범죄의 방법과 도구가 더 지능화되면서 아마 암수범죄라고 부를 만한 범죄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대의 수치심이나 익숙한 관계에 뒤에 숨는 그런 성범죄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우리가 더 이상 몰라보거나 좌시해서는 안 될 숨은 성범죄에 관련된 입법 청원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원치 않는 그림자입니다. 원치 않는 그림자라는 거는 마치 공포영화 제목 같은데, 원하지 않는데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면은 테마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요. 기시나 나라. 되게 엉뚱하시네. 아니에요? 설마요. 설마요? 예, 저희 네. 프로그램이 퇴마사를 소환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뭐 생각만 해도 그 소름이 끼치는 원치 않는 그림자의 정체, 청원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경상남도 창원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이 남성 손님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가해자의 우발적인 범죄로 예상됐으나 결국 10년간 지속된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가해자는 그 길로 피해자를 살해하러 간 것입니다. 2018년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해 사건 역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이혼했지만 전 남편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다 끝내 목숨까지 잃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를 주고 실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스토킹을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존재했더라면 창원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는 지금쯤 가족들과 겨울을 맞으며 행복한 연말을 보내셨을 겁니다. 강서구 등촌동 살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셨을 겁니다. 자, 지난 2020년이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입법 청원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사건들을 소개하시면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우선 이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청원 등에 힘입어서 2021년 4월에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네. 스토킹의 정의도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텐데요. 네. 일단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시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스토킹 방식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가 갈 만한 곳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계속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4월에 제정돼서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네,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이 1999년이었으니까 네. 무려 22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셈이죠. 사실 법이 이 범죄를 규정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청원인도 2가지 사례나 소개해 주셨는데 2021년 3월이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 다들 아실 텐데 네.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세모녀가 희생된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3월 24일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따라다니고 또 다니는 길목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우편물이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범죄인데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이 없을 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나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범죄 처벌법 정도를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개별 침입이라든가 협박, 개별 형법에 적용이 될 수는 있었지만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네. 형사 처분을 받아도 사실 경범죄 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규류 정도로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만약 가해자가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범칙금 10만 원 내던 그때의 경범죄 처벌법에 비하면 정말 진일보한 내용인데 혹시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을지 궁금한데요. 스토킹 처벌법 분명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많이 동의하고 계시는데요. 네. 몇 가지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 보완할 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은 바로 반의사불벌 조항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에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자의 대부분이 면식범이라 범죄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거나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 이제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 사이에는 전혀 이제 안면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뭐 사회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신고를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자기가 계속 그 고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그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똑같은 범죄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재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이제 범죄 실효성,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비친고죄로 개정해야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외에도 피해자 신변 보호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피해자와 용의자를 분리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이 판단에 따라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 역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잠정 조치라고 하는데요.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이라도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이제 스토킹 범죄의 입법 취지도 그렇지만 이 범죄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이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이제 논의되어 온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정 조치를 좀 더 강화해서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법정을 좀 높이고 이제 사법부에서는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양형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에 대해 강한 보복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네. 기왕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된 이상 이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완벽한 예방책도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저도 한 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숨은 성범죄와 관련된 입법 청원 두 번째 주제는 집 밖의 가정폭력입니다.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집 밖에서 이어지는 가정폭력이라니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뭐 당연히 가정폭력은 어디서든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범죄와 청원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족이 되기 전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원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직업 군인과 사귀던 중 수차례 폭행을 당해 골절상을 입고 고막에 천공이 생겨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군에서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상태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는 듬직했던 첫 모습과는 달리 이내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저의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등 억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3번의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늘 남자친구의 집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목까지 졸려 위급한 상황에 온 힘을 내어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러 이웃이 듣고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경찰에서 사건 접수가 됐고 군 검찰로 이첩이 됐으나 가해자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정말 이 끝까지 읽는 것조차 힘든 이 피해 경험담과 함께 데이트폭력 특별처벌법 제정을 청원해 주셨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창구 사이트에 끝없이 올라오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데이트 폭력입니다. 네. 실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2019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데이트 폭력 건수가 9,858건이라고 해요. 9,858건이요. 한 해 동안? 네. 아니, 검거된 건수만 그렇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다는 건데요. 정확히는 하루 평균 27건 정도인데요. 더 심각한 거는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4,136건에서 2019년 19,940건으로 2년 만에 무려 4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청원인이 비교적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적어주셨는데 피해 사실은 너무 끔찍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데이트 폭력은 남성이 가해자 그리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폭력 수위도 상당히 높다면서요. 경찰청에서 데이트 폭력 검거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시면 2020년 신고된 데이트 폭력 사건 중 살인이 31건, 성폭력 51건, 체포, 감금, 협박 898건 등 강력범죄와 결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고 그리고 청원인이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아직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가 현행법에 정의돼 있지 않은 건지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스토킹 범죄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범죄를 구획짓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가정폭력처럼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만큼 데이트 폭력도 별도로 구별해서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트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또 다른 청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남자친구에게 4번이나 폭행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형사 조정 과정에서 수사관이 좋았던 추억으로 남기려면 합의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합의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아니 폭력을 당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좋았던 추억이라니 이게 혹시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중에 하나인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폭력을 외면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데이트 폭력도 비슷하게 골마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사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왜 법이 개입하냐. 심지어 엄연한 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사귀다 심하게 다퉜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네. 얼마 전에 바로 그런 시각에 맞서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에 희생된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올린 청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26,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예진이는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예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제 손과 발을 꼬집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는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어머니 청원에는 딸이 당한 데이트 폭력과 살인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가해자는 평소 운동을 즐겨하며 응급구조사 자격증까지 딴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이 죽은 뒤에도 새벽마다 깨서 돌려봤다는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이 건장한 가해자가 여린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가 하면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잔인한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 후송된 후 3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 어머니 청원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도 분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반향도 일으켰고 동의를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상해죄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고요. 경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어서 지난 2022년 1월 6일 징역 7년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피해자 황혜진 씨 어머니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딸의 이름을 딴 황예진법이라도 만들어서 반드시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딸의 이름으로 데이트 폭력 근절에 나선 어머니의 입법 활동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희도 앞으로 계속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관계에서의 친밀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폭력적으로 돌변했을 때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라면 피해자는 중대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오랫동안 고민해요. 이거를 신고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너무하는 건가? 과한 처사인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범죄 피해 예방에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건은 많이 일어나지만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의 일상은 당신의 음란물이 아니다. 몰카범죄에 대한 이야기군요. 나의 일상은 당신의 음란물이 아니다. 정말 티셔츠라도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싶은 명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 잔인하게 짓밟는 이 몰카 영상. 정말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사라지게 하기는커녕 정말 늘어나는 것이라도 좀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이 몰카, 이 범죄를 근절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특성상 한 번이라도 업로드된 영상을 퍼지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퍼져버린 영상을 모조리 삭제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겠죠. 네. 어쩌면 몰카 촬영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텐데 네.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거겠죠. 참 정말 고민인데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신 바로 그 방법, 몰카의 원천적 근절을 요구한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정말요? 방법이 있나요? 네,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법 몰카의 원인, 초소형 카메라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공공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지통,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 경보기 등으로 위장된 소형 카메라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형 카메라들이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주십시오. 자, 이 불법 몰카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몰카, 말 그대로 떳떳하지 못해서 몰래 찍는 영상이니까 이 몰래 찍을 수 있는 이 기술적인 능력, 카메라부터 규제하자는 청원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청원은 아예 소형 카메라를 판매 금지하자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청원도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몰카 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바꿔주세요. 몰카 검거가 4년간 1만 명, 그중 면식범이 15%, 남성은 97%나 됩니다. 유포하고 공유한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악질적인 범죄자들도 이렇게까지 감시를 당하고 공포 속에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공포와 고통을 무고한 일반 국민이 겪고 있다면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기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피해자를 정신적 고통에 빠뜨리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몰카 범죄에 사용된다면 초소형 카메라 역시 범죄의 도구로 총기만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기를 규제하는 이유와 비교를 하면서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해서 초소형 카메라부터 관리하자라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다고요. 네, 소형 카메라처럼 크기나 형태가 특수한 촬영 장비를 변형 카메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불법 몰카 촬영에 동원되는 장비들이 모두 이 변형 카메라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2015년부터 꾸준히 변형 카메라를 규제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입법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불법 몰카를 근절하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불법 몰카를 근절하자는 의견에야 그야말로 이견이 없는데 하지만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 로봇 청소기, 최근에는 있거나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까지 그야말로 변형 카메라 기술이 모든 문명을 뒤덮고 있는데 과연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실효성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규제에 들어가면 관련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뭐 듣고 보니까 입법이 난항을 겪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만 불법 몰카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방법이 없다 아니면 첨단 산업 발전에 방해된다는 이 이유만으로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 다양한 입법 청원으로 이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촬영에 활용되는 그런 작은 몰래 카메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자료나 통계나 규제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없다. 근데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등록 관련해서 산업 발전에 저해한다. 근데 실제로 지금 다양하게 카메라가 활용되고 있지만 그 활용되는 카메라와 관련된 그 산업에서는 이미 그 경로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한 20년째 법안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때는 조금 더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려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일단 제도를 시작하자. 여기에 저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스토킹 그리고 데이트 폭력, 불법 몰카까지 주로 숨은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청원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범죄들을 숨겨주는 공범의 정체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과 불법 몰카를 숨겨주는 공범, 누굴까요? 당연히 그 공범은 한두 명 또는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공범은 바로 편견과 인습에 젖은 우리의 시선. 누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도 아예 사람이 사람 좋아서 쫓아다닐 수 있지 라거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둘이 싸우다가 연인끼리 그럴 수 있지 이런 개인의 문제를 보거나 또 불법 몰카 같은 경우도 단순 호기심이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 시선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 범죄를 범죄가 아닌 것처럼 숨겨주는 공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이 방치되기도 쉽고 거리낌 없이 재범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죽일 만큼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물론 잘못된 편견과 인습은 함께 고쳐나가자는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법이 범죄를 범죄로 정확히 규정하는 게 가장 확실한 종지부가 되겠죠. 그러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입법 청원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욱더 파이팅하는 분위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숨은 범죄까지 근절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